플라톤은 그의 철학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도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는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하며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욕망이 아닌 이성으로 인간관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지나친 욕망을 경계하라는 뜻이며 인간의 영혼이 욕망, 감정,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중 욕망이 과도하게 지배할 경우 인간관계는 불균형해지고 파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나친 욕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아레스와 클레이토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레스는 열정적이고 무엇이든 손에 넣으려는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클레이토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항상 깊이 생각한 후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 앞에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한 사람에게만 주겠다고 했고 그림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은 자신이 왜 그림을 받아야 하는지 가장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으로 움직인 아레스는 화가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그림이 자신의 방에 걸려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그는 화가에게 다가가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내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예술을 사랑하며 이 그림을 가장 잘 간직할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이 그림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격정적이었고 구체적인 이유는 부족했습니다. 화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성으로 접근한 클레이토는 아레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받는다면 이를 마을 중앙에 걸어 모든 이가 감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림의 가치는 한 사람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아름다움을 나눌 때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클레이토는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그림의 본래 가치를 생각하며 이성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그림을 원한다는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클레이토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공유하려는 그대의 마음이 이 그림에 가장 어울리는 주인이다. 아레스는 처음에는 화가와 클레이토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내 욕망이 너무 강해 그림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했어. 이제 나도 더 깊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할게. 이 경험담에서 느껴지는 바는 인간관계에서 욕망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과 관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의 본질이 이익이 아닌 상호성장과 조화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소통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이성적인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플라톤은 인간관계에서 이성적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진리에 다가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아스와 데모스테네스는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한 작은 농장을 물려받았습니다. 문제는 농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농장의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자고 주장했고 데모스테네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면서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너는 항상 무모해. 이렇게 하다가는 농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너야말로 겁쟁이야. 도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 말다툼은 감정적으로 치달았고 형제는 결국 말을 섞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우연히 시장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났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철학자를 직접 만난 그들은 자신의 갈등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듣고 말했습니다. 대화는 진실을 찾는 도구일 뿐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다리와도 같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데만 급급했구나.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형제에게 이성적인 대화의 3가지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감정을 내려놓고 경청하라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대화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원칙입니다. 내가 들으려 하지 않으면 상대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질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진실을 함께 탐구하라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옳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의 관점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제는 소크라테스의 조언을 듣고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고 경청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데모스테네스, 너희 말이 맞아. 너무 위험한 도전은 농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가져오겠지. 내가 왜 걱정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안드레아스, 내 말도 맞아.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라면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낼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긴 해.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받아들인 형제는 농장의 일부를 실험적으로 재배 방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농장은 점차 성장했고 형제는 더 단단한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웠을 때는 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성적으로 대화하니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되었어. 데모스테네스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농장 경영이 아니라 대화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거야. 플라톤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이성적인 대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듣는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소통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승리가 아닌 상호 이해와 협력입니다. 이처럼 이성적인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미덕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관계만이 지속적이고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정은 미덕에 기반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우정은 단순한 이익 관계가 아니라 미덕과 선에 기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구란 서로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도덕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정은 미덕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로스와 크라테스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둘은 함께 공부하고 놀며 항상 웃음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로스는 매우 재치 있고 사회적이었고 크라테스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갈수록 둘의 우정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로스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크라테스는 진실성과 미덕을 중시하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려 했습니다. 어느 날 필로스는 크라테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크라테스는 자신의 연구와 아이디어를 기꺼이 나누었고 필로스는 이를 바탕으로 발표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필로스는 발표 후 크라테스의 도움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표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렸고 심지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라테스는 이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는 필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아니었니?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니? 필로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너가 도움을 준 걸 다 알 필요는 없잖아. 중요한 건 내가 성공한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필로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크라테스는 점차 그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크라테스는 진정한 우정이란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미덕을 인정하고 성장하는 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필로스는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투자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잃고 고립되었으며 도움을 청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때 크라테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필로스,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내 친구야. 하지만 이번에는 너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 크라테스는 필로스가 자신이 아닌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가 그의 고립을 불러왔음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필로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나는 친구를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어.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 필로스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크라테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의 미덕과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고 필로스는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정이 미덕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즐겁거나 유익한 관계는 오래가지 않으며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선한 의도와 성장을 돕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익에 의존한 우정은 약하지만 미덕에 기반한 우정은 견고합니다. 우정은 상호 존중과 성장을 위한 상호작용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잘못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우정을 맺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관계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통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관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데 핵심적입니다.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에 대해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도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강한 카리스마와 전략적 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점점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며 자만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이름을 딴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건축 전문가들과 장인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지만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대로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내 계획을 따라야 우리 도시가 빛날 것이다. 장인 중 한 사람인 다이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폐하, 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기 쉬울 것입니다. 설계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화를 내며 그를 질책했습니다. 내가 모를 리 없다. 나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고 너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다. 건축이 시작된 지 몇 달 후 알렉산드로스의 거대한 건축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도시 전체를 모아 축하식을 열었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다이몬의 경고대로 건물이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큰 비가 내린 날 건물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알렉산드로스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믿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큰 실수를 했을까? 알렉산드로스는 다이몬을 찾아가 무너진 건축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이몬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폐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배우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를 잃으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이몬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덧붙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반면 자만심은 무지를 가립니다. 폐하께서 실패하신 이유는 단순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배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다이몬의 말을 깊이 새기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했네.
앞으로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 힘쓰겠네. 그 후 알렉산드로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무지를 먼저 성찰했습니다. 다음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다이몬과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었고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태도를 통해 지혜는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와 성장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지침의 3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것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으로 자만심은 배움을 방해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와 타인의 지혜를 경청하라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셋째, 실패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라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실패는 무지를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처럼 플라톤의 가르침이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5번째 가르침은 진실은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거짓된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진실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플라톤은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정직함이 필수적입니다. 진실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으라는 것에 대해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코스와 에우도키아는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비밀도 함께 나누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니코스는 약간 충동적이고 재치 있는 성격이었고 에우도키아는 신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함께 성장하기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그들은 서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며 신뢰를 지킬 거야.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를 속이지 않기로 하자. 초기에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니코스는 물건을 팔 때 가격을 조금 속이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에우도키아에게 말하지 않고 몇몇 손님에게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에우도키아는 모를 거야. 어차피 우리는 수익을 나누니까 문제 없겠지. 하지만 에우도키아는 장부를 검토하다가 수익이 예상보다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니코스에게 물었지만 니코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잘 풀린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에우도키아는 불편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니코스는 더 자주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몇 고객들이 에우도키아에게 니코스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했다는 불만을 전했습니다. 에우도키아는 크게 실망하며 니코스를 불렀습니다. 니코스, 우리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 왜 진실을 저버리고 거짓을 말하는 거야? 니코스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에우도키아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결국 실토했습니다. 나는 그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에우도키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니코스, 이익은 신뢰보다 중요하지 않아. 거짓으로 얻은 돈은 오래가지 못해. 내 행동은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들과의 신뢰도 망치고 있어. 니코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에우도키아와 함께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정직한 가격 정책을 발표했고 이전에 고객들에게 과도하게 받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니코스와 에우도키아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고객들은 다시 장터로 돌아왔고 두 사람의 사업은 점차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니코스는 에우도키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실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
진실을 기반으로 쌓은 신뢰는 가장 단단한 것이고 그것 없이는 어떤 관계도 오래갈 수 없다는 걸 배웠어. 에우도키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선택할 때 관계도 우리 자신도 성장할 수 있어. 플라톤의 철학에서 진실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으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정직함이 인간관계의 중심이며 신뢰가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본질임을 의미합니다. 정직함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거짓은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작은 거짓말이라도 반복되면 관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은 결국 상대의 실망과 관계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둘째, 진실은 신뢰를 쌓아야 생성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진실은 순간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신뢰는 꾸준히 진실을 실천하면서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신뢰를 잃었을 때 이를 회복하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행동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선함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플라톤은 외적인 모습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관계는 영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속에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볼지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스토는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많은 여성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과만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칼리스토는 시장에서 아글라이아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따뜻하고 진중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글라이아는 시장에서 약재를 팔며 가족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지혜로운 말과 침착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칼리스토는 처음에는 아글라이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데 뭘 그렇게 칭찬받고 있지? 칼리스토는 아글라이아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과 편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약재상에 불과한데 왜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는지 알아봐야겠어. 대화 중 칼리스토는 아글라이아의 외모나 직업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를 내비쳤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지식이 많아야 하겠군요. 하지만 시장 일은 단순하니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아글라이아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단순한 약재상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입니다. 당신은 진짜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칼리스토는 그녀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려는 의도가 담긴 질문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칼리스토는 아글라이아와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약재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유와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칼리스토가 묻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제 외모와 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아글라이아는 대답했습니다. 외적인 것은 금방 변하지만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만으로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없죠. 칼리스토는 점차 자신의 태도와 관점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집착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사람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글라이아에게 고백했습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가진 내면의 지혜와 따뜻함은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보다 아름다워. 이제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싶어. 아글라이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영혼에서 나와요.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칼리스토는 아글라이아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삶의 깊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성공이 아닌 사람들의 영혼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글라이아에게서 배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했습니다. 외적인 평가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진정한 친구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에서 영혼을 바라보라는 단순히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내면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진정한 관계와 행복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진정한 관계와 행복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외적인 것은 변하지만 영혼은 지속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외모, 지위, 재산 등 외적인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내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진정한 관계는 영혼에서 시작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들의 내면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혼을 보는 연습을 하라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하고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플라톤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관계 형성과 자기 성찰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은 관계는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플라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한 것인지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작은 마을 아르고스는 오랫동안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상인들이 자신들의 곡물을 제값에 사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상인들은 농부들이 낮은 품질의 곡물을 제공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상인들은 장사를 할 수 없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지? 농부들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만 해. 마을 회의는 점점 감정적인 논쟁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부들은 곡물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고, 상인들은 팔 물건이 없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마을은 점차 황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현명한 장로인 테오도루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문제만을 고민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있어. 가뭄은 우리 모두에게 닥친 문제예요.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마을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요. 테오도루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농부들은 남은 곡물을 모두 모아 공동 저장소에 보관할 것. 둘째, 상인들은 저장된 곡물을 공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 기금으로 기부할 것. 셋째, 장인과 다른 주민들은 농부와 상인들을 돕기 위해 우물을 파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왜 내가 힘들게 생산한 곡물을 남과 나눠야 하지? 상인들이 왜 이익을 줄여야 하죠? 하지만 테오도루스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오. 농부가 없으면 상인은 굶주릴 것이고 상인이 없으면 농부는 곡물을 팔지 못하오.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모두 파멸할 것이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테오도루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농부들은 저장소에 곡물을 제공했고 상인들은 공정한 가격으로 곡물을 판매했으며 다른 주민들은 우물을 파고 관계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곡물 생산량을 늘렸고 상인들은 물건을 더 멀리까지 팔 수 있었습니다. 마을 복지 기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 회복되었습니다. 몇 년 후 가뭄이 끝나고 풍요로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르고스 마을은 과거보다 더 번영한 공동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농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 테오도루스가 아니었다면 이 사실을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야. 한 상인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곡물을 팔 때 농부들의 노고를 생각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 플라톤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동의 선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지키기 3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은 공동체의 일부인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기여가 중요합니다. 둘째, 갈등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공동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공동체가 번영하면 개인도 함께 번영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플라톤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의 사회와 공동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플라톤의 중요한 가르침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